한 번은 남편이 출장 간 사이 K씨를 집에 초대하기도 했어요. 결혼 생활의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집에 그를 들이는 순간 마지막 선까지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침대에서 K씨와 함께 있을 때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짜릿함이 더 컸어요. 그것은 마치 남편에 대한 완전한 배신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한 심리상담 사이트에 작성된 글로 상간남과 재혼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왜 불륜을 시작했고 그 불륜 상대와의 재혼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왜 불륜하는 인간들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으로 그들의 생각 구조가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재혼한 지 5년 만에 두 번째 이혼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게 분명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게 뻔하지만 그냥 쓰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욕하셔도 상관없고 동정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바람이라면 저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으신 분이라면 제 인생을 읽어보시고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을 만난 건 10년 전입니다. 제 인생은 그랬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아이 둘을 키우는 일반적인 부부였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평화롭고 나쁘게 말하면 멈춰있는 듯한 삶이었죠. 결혼 생활 15년 차 남편과의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의 설렘은 점차 사라지고 일상이 단조로워졌어요. 신혼 때는 작은 일에도 깜짝 선물을 하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설렜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익숙해진 탓인지 고마워, 사랑해 같은 말조차 의무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더 그랬어요. 엄마라는 역할이 커질수록 나는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남편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 대화의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밤새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제는 생활비, 육아, 가사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만 이야기했어요. 책임감 있는 아빠로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전에 로맨틱했던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오랜 직장 생활에 지쳤다며 새로운 일을 찾겠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취업 소식은 없었고 그 사이 가계 부담은 온전히 제 어깨로 넘어왔습니다. 퇴근하면 TV만 보고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밤에 돌아올 때도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똑같았거든요. 오늘은 어떤 회사에 지원했어? 라고 물으면 별로 없었어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는 제가 자신을 몰아붙인다고 느꼈고 저는 그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상사 K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평소 직장에서 인정받는 능력자였던 그는 회식 자리에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술잔을 기울이며 나눈 대화 중에 재테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불안정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집에서 재정 문제로 고민하던 저에게 그의 말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고 저축 외에는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K씨는 제 질문에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 주었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 한편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저 좋은 정보를 얻었다는 기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했을 때 K씨가 제 책상에 들러 어제 이야기했던 주식에 대한 자료를 건네주었어요.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점심때 얘기예요.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설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냥 사람과 친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문득문득 그의 말투, 웃음소리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나눈 대화는 단순한 재테크 상담을 넘어 서로의 가치관과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그냥 대화하는 것뿐인데 뭐 어때 하고 생각했지만 그가 없는 주말이면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회사에서 그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진짜 잘 들어주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K씨는 저보다 몇 살 많았고 10년 전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둘이 있었고 전처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일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의 월급은 제 남편이 다니던 회사 월급의 2배 이상이었고 거기에 투자 수익까지 더해져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존경스러웠네요. 점점 K씨와의 만남이 일상이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점심시간에 가끔 만나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퇴근 후에도 업무 얘기를 핑계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 대화가 통하는 상대를 만났다는 설렘, 그동안 결혼 생활에서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렐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끔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아직은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배신이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취업 준비한다며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저에게는 무관심한 동안 K씨는 제게 관심과 위로를 주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면 무기력하게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과 회사에서 활기차게 일하며 저를 인정해주는 K씨의 모습이 자꾸 대비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미 저는 위험한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과 가벼운 설렘이 점점 더 깊은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작은 결핍과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K씨와의 대화는 점점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주식과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어느새 서로의 취향, 좋아하는 음식, 여행하고 싶은 곳까지 대화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K씨가 갑자기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제가 다니는 재테크 수업이 있는데 함께 들으실래요? 투자 초보자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퇴근 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에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그냥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 가정 경제가 불안한데 내가 좀 더 배워서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시작된 목요일 저녁 수업은 곧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집에는 회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늦게 들어오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고했어라는 한마디와 함께 TV로 시선을 돌릴 뿐이었죠. K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항상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업 내용을 복습했어요. 처음에는 재테크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우리의 대화는 더 사적인 영역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과장님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요즘 회사에서도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사실 제가 표정이 밝아진 건 그 때문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를 볼 생각이 설레었고 함께할 저녁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K씨와의 대화가 하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게 되었고 K씨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남편과 대화할 때보다
K씨와 이야기할 때가 더 즐겁고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예전의 나로 돌아간 기분이야.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이지?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난 후 K씨가 저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차 안에서 그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제 욕심이라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키스를 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K씨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하루 종일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회사에서 마주치면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핸드폰을 확인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K씨의 연락이 늦어지면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이 제 핸드폰을 만지려고 할 때는 하들짝 놀라 뺏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메시지 알림도 꺼두었어요. 요즘 왜 그래? 전화 올 때마다 이상하게 구는 것 같은데. 응?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예민해져서 그래. 거짓말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거짓말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가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면 제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잖아. 이 정도 즐거움은 가져도 되지 않을까? K씨는 나를 진짜 여자로 봐주는데 남편은 그냥 가족의 일부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외모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신경도 안 쓰던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거나 평소라면 귀찮아서 잘 안 하던 화장을 꼼꼼히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편한 옷만 골라 입었는데 이제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서 이 옷이 더 나아? 저 옷이 나아?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요즘 화장도 많이 하고 옷도 달라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순간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도 여자잖아. 가끔은 예뻐 보이고 싶어서. 남편은 그래, 예뻐라고 말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TV를 향해 있었어요. 그 순간 K씨와 남편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K씨였다면 제 변화를 알아차리고 진심으로 칭찬해줬을 텐데 말이죠. K씨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재테크 수업 후에는 종종 근처 호텔 바에서 와인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해서 선물도 해주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일부러 부부관계를 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며 그런 미안한 감정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나중에는 남편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괜히 짜증이 나더군요. 그리고 그때는 K씨와의 성관계에서 주는 만족감과 쾌락이 남편과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재혼을 하고 난 뒤에 그런 느낌은 전부 사라졌지만요. 무튼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냐? 사랑은 한 번뿐이라고. 누가 그래? 지금이 진짜일지도 몰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불륜을 정당화하는 심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K씨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야. 이런 감정은 억지로 막을 수 없는 거야. 그의 말에 위안을 얻으며 저는 점점 더 복잡한 이중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동료로, 저녁에는 연인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는 가끔 남편에게 친구와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K씨와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건 제가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중생활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K씨와 몰래 만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면서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특히 밤에 남편 옆에 누웠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K씨에게 보낼 메시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두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남편과의 가정생활, 그리고 K씨와의 비밀스러운 연애. 재테크 수업에서 배운 지식으로 실제로 작은 투자를 시작했고 약간의 수익도 올렸습니다. 남편에게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기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K씨와 함께 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괴로웠습니다. 재테크로 돈도 벌고 있고 K씨와의 시간은 나를 행복하게 해. 이게 정말 나쁜 일일까? 스스로에게 자꾸 물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이미 K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미래에 대해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하고 K씨와 새 출발을 한다면 어떨까?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매일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짜릿한 감정을 포기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이중생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 달콤함에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 스스로를 속이며 금지된 감정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혼 없이 하던 거짓말이 어느새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오늘은 재테크 수업이 있어라고 말하며 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제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K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루라도 그를 못 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자신에게 속삭이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중독성이 있었어요.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K씨의 존재는 제 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K씨가 회사 선후배들과 술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질투심이 생겼어요. 혹시 다른 여자 직원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물어봤죠. 오늘 술자리에 여자 동료들도 있어? 응. 몇 명 있어. 왜? 신경 쓰여? 솔직히 말하면 미치도록 신경 쓰였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억지로 쿨한 척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재미있게 놀다 와. K씨는 의외로 기뻐했어요. 당신은 나를 믿어줘서 정말 좋은 것 같아. 다른 여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난리를 피우곤 하는데 그 말에 어쩐지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쿨한 여자인 척 연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성격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저도 불륜 중인데 그를 붙잡으려는 건 모순된 행동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불륜 중인데 다른 여자를 못 만나게 하는 건 좀 우스워 보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속으로는 불안해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다른 여자와 웃고 떠드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에게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은밀해졌어요. 특히 성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K씨는 남편과는 해본 적 없는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무슨 야동에 나올 만한 것들을 많이도 했네요. 성관계 동영상 촬영, SM,
간호사 복장, 온갖 성인기구를 쓰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실 예전에는 변태 같다며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이라 잠시 당황스럽고 거부감이 들었지만 그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 그가 해주는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들은 저도 큰 쾌감을 느꼈고요. 남편한테는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아니, 그런 적 없어. 그럼 나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는 거네. 그의 말에 묘한 우월감마저 느꼈어요. 남편에게는 못할 말들을 이 사람에게는 해도 된다는 해방감이 있었으니까요. 그건 마치 금지된 과일을 맛보는 것 같은 쾌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K씨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가 연락을 조금만 늦게 해도 초조해졌고 답장이 오지 않으면 괜히 짜증이 났어요.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그의 메시지가 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평범한 동료처럼 행동해야 했지만 가끔 눈빛만으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 비밀스러운 교감이 더 짜릿하게 느껴졌어요. 반면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온전히 K씨에게 가 있었어요. 남편이 대화를 시도해도 의무적으로 건조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부부인 척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스스로 남편과 거리를 두고 사이가 나빠지도록 하면서 부부싸움을 잦아지고 저는 K씨에게 항상 남편 욕을 하기 바빴죠.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불륜 사실에 대한 스스로의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나 봐요. K씨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화를 내고 안타까워해줬어요. 돌이켜보니 그건 전부 저를 꼬시기 위한 반응이었지만요. 요즘 많이 바쁜가 봐. 항상 피곤해 보여.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남편의 걱정에도 거짓말로 대답하는 제 모습에 가끔은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과의 시간은 K씨를 만나기 위해 견뎌야 하는 시간처럼 여겨졌어요. 점점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더 위험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었습니다. 종종 남편과 이혼하고 K씨와 새 삶을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상을 할 때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지 그런 걱정들이 밀려왔어요. 그럴 때마다 K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날 수 있을까? 걱정 마. 우리 관계는 특별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어. 그의 대답은 항상 모호했지만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K씨가 얼마나 저를 이해해 주는지를 비교하면서 점점 더 이 관계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남편이 무심코 한 말에 상처받을 때면 K씨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제 편이었고 제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당신 남편은 정말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당신 남편이었다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거야. 그의 말에 위안을 얻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남편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K씨를 만나는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모든 걱정과 불안이 잊혀졌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만남은 더 빈번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말에도 가끔 만났어요. 아이들 학원 핑계를 대거나 친구와의 약속이라고 거짓말하고 나가 그를 만났습니다. 가끔은 직장 동료들의 눈치가 보였지만 우리는 조심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회사 후배가 우리를 함께 본 것 같다며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당신 회사 부장이랑 많이 친하신가 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업무적으로 조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서. 그 후로 더 조심하게 되었지만 이미 우리의 관계는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헤어질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은밀하게, 더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K씨가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제 반응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일주일 동안 그를 못 본다는 생각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약을 갑자기 끊은 사람처럼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일주일만 참으면 돼. 금방 돌아올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계속 K씨에게 가 있었어요. 그가 보내주는 간간히 오는 메시지만으로 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K씨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우리는 오랜만에 낯난 연인처럼 서로를 갈구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강렬한 감정에 취해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행동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출장 간 사이 K씨를 집에 초대하기도 했어요. 결혼 생활의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집에 그를 들이는 순간 마지막 선까지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침대에서 K씨와 함께 있을 때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짜릿함이 더 컸어요. 그것은 마치 남편에 대한 완전한 배신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된 것 같아. K씨의 말에 기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나는 그의 것이 되었는데 그는 정말 나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접어두었습니다. 지금 이 행복한 순간에 집중하고 싶었으니까요. 이제 저의 하루는 완전히 K씨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 밤에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며 잠드는 것으로 끝났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그저 의무적으로 돌봐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가장 먼저 K씨에게 연락했어요. 슬프거나 힘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몰입된 관계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책임감 있는 어머니였고 성실한 아내였지만 이제는 오로지 K씨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면서도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중독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해로운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 제 이성은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소리쳤지만 감정은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와 K씨의 관계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현실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를 때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특히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 그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의 생일에 K씨와의 약속 때문에 일찍 파티를 마무리하고 나가려는 제 모습을 보며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만큼은 나랑 더 있어줄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순간까지 희생시키면서 이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K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K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겠어.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존중할게. 그의 무심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열정적이던 사람이 이별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물러서다니요.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에게 온전히 집중했던 것과 달리 그에게 저는 어쩌면 여러 관계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계속 지켜보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를 마주치며 담담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 회의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가 다른 여자 직원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 모든 순간이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특히 K씨가 신임 여직원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면 질투심에 어쩔 줄 몰랐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는 모습, 커피를 마시며 웃는 모습,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K씨도 분명히 저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가끔 우리 시선이 마주칠 때면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이별 후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을까? 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를 너무 그리워했다는 고백,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는 약속, 마치 중독에서 벗어나려다 다시 빠져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수차례의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별을 고하고, 때로는 그가 먼저 거리를 두기도 했어요. 한 번은 그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요. 일주일 동안 그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그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던 저는 결국 그를 직접 찾아갔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둘 다 괴롭게 하는 것 같아. 당신은 결국 가정으로 돌아갈 거고, 나는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 관계는 결국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를 놓을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내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렇게 또다시 화해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항상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을 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고, 남편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것도 아무리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해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대담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가능한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K씨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일본 여행 가는 거 어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회사 출장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열정적인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중요한 해외 거래처 미팅이 잡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평소 제가 출장을 가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아이들 걱정은 마. 남편의 따뜻한 배웅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박 3일의 일본 여행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마치 신혼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달콤했습니다. 아무 제약 없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치였어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언젠가는 가능할 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속삭였지만 그 언젠가가 과연 올 수 있을지는 둘 다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순간만큼은 현실을 잊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현실의 무게가 다시 저를 짓눌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각자 다른 택시를 타고 헤어질 때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이 아이들을 두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K씨와의 달콤했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창간남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남편에게 소홀해졌고 소홀해지며 싸움이 잦아졌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되었고
남편의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점점 남편이 너무 못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무기력해? 다른 남자들은 다 일어나서 뭐라도 하는데. 남편을 K씨와 비교하며 무시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제가 직장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엄마로 좋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도 머릿속은 온통 K씨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학교 행사에도 억지로 참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고민 있어? 그 순간 고백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것이고 아이들은 상처받을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할 것이고 그래서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K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가정에서의 역할은 점점 소홀해졌어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끔은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불륜 상대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달콤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눈빛,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끼지만 상대를 포기할 수 없어 매일 밤 이런 갈등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지쳤어요. 계속되는 거짓말, 이중생활의 부담,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저를 소진시켰습니다. 하지만 K씨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불륜 상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는 소홀해졌습니다. 하지만 K씨도 결국 얘가 가정을 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점점 더 확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당신이 이혼할 생각이 있다면 나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영원히는 아니야. 그런 대화가 늘어날수록 갈등이 생겼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또 화해하고 다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던 것 같아요. K씨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며 남편과는 사이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K씨와 비교하게 되었어요. K씨보다 못한 부분이 유독 눈에 띄었죠. 남편은 왜 이렇게 뒷정리를 안 할까? 왜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할까? 왜 나를 K씨처럼 이해해주지 못할까? 불륜 관계가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부 관계는 완전히 안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도 거의 없었고 눈빛만 마주쳐도 짜증이 났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K씨와의 메시지나 통화로 보내며 남편과는 필요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그나마 아이들 앞에서는 평범한 부부인 척 연기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냉랭한 침묵만이 흘렀죠. 그러던 중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듯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일이 있어서 라는 핑계로 K씨를 만났다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그의 목소리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알게 된 걸까?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말했잖아. 회사 일이 있어서. 남편은 갑자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K씨와 제가 오늘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누가 찍은 거야? 그건 설마 들켰을 리가 없어. 그냥 오해일 거야. 아직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머릿속에서 부정하는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지인이 우연히 봤어. 처음엔 믿기 힘들어서 날 불러 직접 보여주더라고.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그건 오해야.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고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토론하던 중이었어.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말이 나왔지만 남편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오해? 손잡고 있는 건 오해냐? 너희 둘이 얼마나 오래 이런 관계였는지 말해봐.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포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해야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남편의 다음 말은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할 거야. 내 불륜 상대도 대가를 치러야 해. 장간 소송이라고? 그 말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장간 소송을 하게 되면 회사에 소문이 퍼질 테고, 그렇게 되면 K씨와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직장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K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아버렸어요. 장간 소송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K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가 있어? 네, 오늘 우리가 만난 사진이요. 누가 찍어서 남편에게 보냈어요. K씨가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일단 남편 좀 달래고 있어. 상간소송은 피해야 해. 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저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모든 증거를 지워. 문자, 사진, 이메일, 남편이 더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워. 그리고 우리가 단순한 직장 동료라는 스토리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해.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해.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호소였어요.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소송은 우리 모두를 망치는 일이야.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불러와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했어요. 아이들을 생각해줘. 이런 소송이 진행되면 아이들도 상처받을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놀림,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어? 감정적인 호소가 통했는지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호했어요. 상간 소송은 그 자식을 벌하기 위한 거야. 너와 이혼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갔습니다. 불륜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 사람이 먼저 접근했어. 처음에는 재테크 조언을 해준다며 친절하게 다가왔는데 내가 거절하지 못했어. 너무 외로웠거든.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K씨에게 더 집중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먼저 꼬드긴 거야? 처음에는 정말 친구 같았는데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어. 내가 거절해도 계속 접근했고 나도 약해서 미안해. 이렇게 K씨에게 더 많은 책임을 돌리면서 남편의 분노가 저보다는 K씨에게 향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물론 이건 거짓말이었지만 상간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동시에 K씨와는 계속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메시징 앱을 사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삭제되는 기능을 활용했어요. 또한 만약 경찰 조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우리의 스토리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유혹했다고 말할 거예요. 불쾌했지만 직장에서의 관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요. 알겠어요. 저도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다고 주장할게요.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고요. 이렇게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상담을 제안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처음에는 남편이 거부했지만 계속해서 설득한 결과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상담사 앞에서 저는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를 표현했어요. 물론 K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상담 중에 남편의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담사는 소송이 가족 모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것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았어요. 네 번째 전략은 증거 부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K씨는 모든 메시지와 사진을 삭제했고, 만남도 훨씬 더 조심스럽게 진행했어요. 그 사진 한 장으로는 법적으로 불륜을 증명하기 어려워. 단순히 직장 동료와 식사한 것뿐이잖아. 법률 상담을 받은 후 남편에게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상간 소송에서 승리하려면 불륜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남편에게 설명했어요. 소송을 진행해도 이길 가능성이 낮아. 오히려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가족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결과만 나을 거야. 남편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K씨와는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더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따로 차를 타고 이동하고 도시 외곽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이런 생활은 매우 스트레스가 컸지만 우리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편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리를 열심히 하고 집안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남편에게도 평소보다 더 관심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있었어? 주말에 가족 여행 가는 건 어때?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점점 상간 소송에 대한 언급을 줄였고 가족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는 듯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소송은 포기하기로 했어. 하지만 다시는 그 남자를 만나지 마. 만약 또 만나는 걸 알게 되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일단 상간 소송의 위기는 넘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K씨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소송을 포기한대요.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요. 다행이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한 번 의심을 샀으니 남편이 계속 주시할 거야. K씨의 말대로 남편은 여전히 저를 감시하는 듯했습니다. 가끔 갑자기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직접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완벽하게 직장 동료처럼 행동했고 만남도 더욱 신중하게 계획했어요. 가슴 한편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K씨에 대한 감정은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우리의 유대감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우리 언젠가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가끔 K씨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참고 있는 거야. 언젠가 우리의 시간이 올 거야. 그의 말에 이안을 얻으며 이 복잡한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K씨를 향한 마음을 키워갔어요.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간 소송 위협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언젠가는 모든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지만 그것은 미래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K씨와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과 변명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죄책감도 점점 무뎌졌어요. 이것이 저희 새로운 일상이 되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 선택이 결국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K씨와 눈빛만 교환해도 심장이 뛰었고, 몰래 만나는 짧은 시간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런 짜릿함과 비밀스러운 설렘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가정에서는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그리고 K씨와 있을 때는 열정적인 연인 역할을 해내는 이중생활.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상간 소송을 피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 해. K씨의 말처럼 이건 하나의 위기를 넘긴 것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위기와 도전이 있을 테지만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불륜이 발각된 후 6개월, 남편은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불신과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을 확인하고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가끔은 회사에 불쑥 찾아오기도 했어요. 마치 죄수처럼 감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와의 관계는 계속되었어요. 우리는 더 교묘하게, 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일 핑계로, 친구 만남 핑계로, 쇼핑 핑계로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시간을 만들었죠. 핸드폰은 이중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메시지는 자동 삭제되도록 해놓았어요. 극도로 조심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숨바꼭질이 주는 짜릿함도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 회식 있대요. 만날 수 있어요? K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지만 그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성공적으로 속이는 것에 뿌듯함마저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날이 왔어요. 평소처럼 여자친구들과 쇼핑한다는 핑계로 K씨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놀라서 물었지만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들켰다는 것을. 남편은 차갑게 웃으며 제 가방에서 꺼낸 호텔 영수증을 들어 보였습니다. 쇼핑했다며? 근데 왜 호텔 영수증이 있지?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또 걸렸어. 이제 진짜 끝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첫 발각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충격보다는 체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완벽히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내심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친구들이랑 점심 먹으러.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변명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너 오늘 쇼핑하러 간다고 했지? 근데 내 친구 서연이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만난 적 없대. 너 6개월 내내 계속 거짓말했던 거지? 불안과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번엔 정말 이혼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첫 번째 발각 때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단호했어요.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울부짖지 않았죠. 그저 차갑게 사실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해서 확인했다고? 날 그렇게 믿지 못했어? 갑자기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첫 번째 발각 때보다 죄책감은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억울함과 분노가 커졌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의 불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적반하장적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날 진짜 용서한 적 없었잖아. 늘 감시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또 그렇게 된 거야.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탓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냉정한 결단만이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이혼 서류 준비해달라고 했고. 그 말에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이혼,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건가? 아이들은? 집은?
직장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갑자기 모든 것을 잃는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잠깐만,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아이들 생각도 해야지. 급하게 남편을 회유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내가 지금껏 아이들 생각했어?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맞았어요. 제가 정말로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 와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실수였어. 한 번만 더 봐줘.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우리 가족 깨지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봐.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간 소송도 제기할 거야. 이번엔 진짜로 아이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고.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간 소송이라니. 그렇게 되면 K씨의 인생도 망가지고 저 역시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버티기 힘들어질 거예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소송은 하지 마.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 조용히 넘어가서 또 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 이번엔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그 순간 현실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 잃었다는 생각,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손님 방에서 자고 저는 침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아이들을 마주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결심했어요. K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이 커졌어요. 남편이 모든 걸 알아버렸고 이혼하자고 해요. 상간 소송도 제기한대요. K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간 소송을 하면 우리 둘 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도 끝나. 절대 막아야 해. 그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이해는 됐어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두려울 테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남편을 최대한 설득해. 소송은 막아야 해. 다음날 아침 남편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어요. 변호사가 오늘 3시에 만나자고 했어. 너도 같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거야. 제발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애원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것은 이것뿐이었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니 더 정확히는 제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6개월 동안 또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남편의 말은 냉정했지만 맞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가정을 생각했다면 첫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겼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K씨에 대한 감정, 그 짜릿한 만남이 주는 쾌감이 너무 강했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모든 것이 제게 불리했어요. 무엇보다 상간 소송까지 진행되면 제 사회적 평판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앞으로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K씨와 함께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과 그래도 K씨가 남아있다는 안도감으로 남편의 이혼 요구를 수용한 거였어요. 어차피 제 불륜 사실은 결국 가족들이 알게 될 테고 저는 그 업보를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K 씨에게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장간 소송을 취하해주면 양육비나 재산 분할에서 당신한테 좀 더 유리하게 해줄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정확하게 조건이 뭐야? 내가 양육권 주장을 포기하고 위자료도 2천만 원 더 줄게. 대신 소송은 취하해줘. 남편은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았어요. 상간남 보호하려고 애들도 포기해? 어머니로서의 책임감도 없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미 결심은 굳혔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그들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K씨와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아이들이라는 짐이 없는 게 더 나았습니다. 난 그저 모두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야. 아이들은 당신이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오직 저 자신뿐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더 편안한 삶을 위해 가장 소중해야 할 아이들까지 포기하려 했으니까요. 누가 그러더군요. 배신자는 제일 열심히 앞장설 수밖에 없다. 아니면 제일 먼저 죽을 테니까. 저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장간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저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위자료만 받기로 했습니다. 재산도 대부분 남편에게 넘어갔지만 적어도 K씨와 저는 사회적 망신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중생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나 이혼했어요.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K씨에게 전화했을 때 그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알게 되었다니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건가요? 어떻게 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우리 둘 다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K씨는 여전히 저와 함께할 의향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이미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지만 작은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어디 가는데? 언제 다시 오는 거야? 그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다른 아저씨를 더 사랑해서라고요? 그저 남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부드럽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아이들의 눈에 비친 실망감은 가슴을 찢는 듯했어요. 짐을 싸면서 10년 넘게 함께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맞는 결정일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넜고 이제는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해놨어. 잠시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 K씨의 제안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의 작은 원룸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제가 꿈꾸던 미래였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그가 제 유일한 의지처였으니까요. 집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이가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선택했고 그 대가는 제가 치러야 했습니다. 택시에 올라 K씨의 집 주소를 말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올바른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고민은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K씨와의 새 출발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살아남기 위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간 소송은 취하했지만
그는 우리의 불륜 증거를 회사 인사팀에 제출했어요. 법적으로는 개인 문제로 해고할 수 없었지만 모든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끊임없는 수군거림 속에서 더 이상 회사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죠. K씨는 1년 정도 더 버텼지만 그도 결국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직장도 잃고 가정도 잃은 상황에서 K씨마저 떠날까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가 제 유일한 의지처였으니까요. 그렇게 이혼 1년 만에 우리는 재혼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미안함은 사라졌고 오히려 그가 화내는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이 힘들어질수록 K씨에게 더욱 매달렸고 그는 그런 제 모습을 좋아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K씨는 제가 가정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우월감과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성관계를 할 때마다 남편과 비교하며 가족들 버릴 정도로 내가 좋았어? 라고 물으며 대답을 강요했습니다. 그게 그를 흥분시키는 것 같아 대답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질문도 사라졌어요. 행복했던 1년이 지나자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K씨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좋은 차와 수도권 아파트가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대출이었죠. 전처와의 이혼으로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했고 중학생이 된 아이들 때문에 그 금액은 더 올라갔습니다.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급이 부장급이라 수입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대출 이자와 큰 씀씀이로 재정은 간당간당했어요. 불륜 시절에 받았던 비싼 선물들은 모두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이었고 재혼 후에는 그런 선물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고 이혼 과정에서 대부분의 재산과 위자료를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어요. K씨의 씀씀이를 줄이자고 제안했더니 그는 제가 자신을 터치하지 않아서 좋아했다며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예전 남편이었다면 같이 맞서 싸웠겠지만 K씨마저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기에 그의 씀씀이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즐긴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빚을 내서 해외여행을 가고 새 차를 사고 K씨는 그런 사진들을 SNS에 올리며 과시했죠. 남들 눈에는 행복해 보였지만 속은 점점 골마가고 있었어요. 아이들 양육에 관해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매주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것에 K씨가 짜증을 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그 과정에서 전 남편과 갈등이 생겼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과는 더 소원해졌습니다. 첫째는 이혼 원인을 알게 되었는지 거리를 두었고 이는 서운했지만 화가 나진 않았어요. 정작 화가 났던 건 K씨가 자기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륜 중에는 제가 아이들을 맡기면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자신의 아이는 전처가 맡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 교육에는 편하게 하라고 했지만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교육을 위해 나는 양육비를 지불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했어요. K씨도 저에게 실망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혼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잘 들어주었지만 점점 지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회적 지탄이 두려웠는지 자신의 지인들에게 저를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고 다른 여자와 대화만 해도 불안해하는 제 모습에 정이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소송 비용으로 목돈이 나갔고 함께 살게 되면서 생활비도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다툼이 잦아졌는데 이전 남편과의 부부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독서를 서로에게 퍼부었어요. K씨는 은근히 저를 바람나서 가족까지 버린 여자라고 매도하며 다른 남자가 또 있는 게 아닌지 의심했고 저 역시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의심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 있어 직접 말은 못했지만 정말 무간지옥 같았어요. 재혼 3년 차부터는 말 그대로 쇼윈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몇 년 전 불타올랐던 불륜 시절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문득 예전에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만난 지 4년인데 어쩜 이렇게 권태기도 없을까? 당신을 볼 때마다 더 행복하고 더 흥분되고 더 사랑스러워. 우리가 일찍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정말 이해가 안 가. 당신같이 멋진 남자를 못 알아보고 왜 이혼을 했을까? 뭐 덕분에 내가 당신 만난 거였으니 나야 감사하지. 당신같이 멋진 여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남편도 있는데 그거 알아? 내가 이혼 안 했어도 우리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사랑해. 4년 차쯤 서로에게 무관심한 외로움에 지칠 무렵 K씨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캐낼 자신이 없었어요. 어차피 캐봐야 또 상처만 받을 테니까요. 결국 저도 가볍게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남자들이 주는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K씨가 제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분노하며 말하더군요. 이 엑스레 같은 엑스, 내가 너 이 엑스랄 할 줄 알았다. 내가 눈깔이 삐었지. 그래 맞아, 한번 바람 피운 엑스는 또 바람을 피운다고. 네 남편하고 애새끼들 배신하고 뛰어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엑스신이지. 야 당장 꺼져. 오갈 데 없는 이혼한 아줌마랑 사라졌더니 이딴 식으로 배신을 해. 그러더니 폭행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모두 그 사람 때문이었으니까요. 서로 죽일 듯이 한 달을 싸우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빚잔치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눌 재산도 별로 없었고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K씨가 전처와 이혼한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실은 성매매업소를 다니다 걸려서 이혼한 거였습니다. 이혼하기 1년 전쯤 K씨와 사이가 더더욱 안 좋아지면서 그제야 아이들이 떠올라 자주 연락했는데 몇 년 만에 만났음에도 아이들은 고맙게도 반가워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오래 떨어진 기간이 길다 보니 만나도 할 말도 없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알던 아이들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아주 옛날 추억을 공유하는 나를 정말 사랑하던 아이들의 얼굴을 닮은 어떤 존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염치 없다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이혼을 하고 나니 남편이 궁금해지더군요. 은근슬쩍 애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카카오톡 프로필도 살펴봤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는 흔적은 없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괜시리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는데요. 이혼하고 난 뒤에 딸아이와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거의 3년 만에 만나는 얼굴이었는데 어제 본 것처럼 익숙하더군요. 다시 예전처럼 싸움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전 남편은 평온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딸한테 엄마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었습니다. 한참 바람을 피울 때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전 남편의 저런 소소한 마음이 참 따뜻한 거였구나.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동안 보지도 않았던 전 남편과의 옛사진들을 훑어보았어요. 느리지만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던 사람. 표현은 자주 안 하지만 마음과 행동에서 따뜻함이 있던 사람. 내가 바람을 피워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남자. 그때 깨달았어요. 전 남편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후회와 미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참을 고민하다 다시 전 남편에게 아이들을 핑계로 연락을 했죠. 그렇게 남편과 전화를 하며 저희 제안으로 몇 번 점심 먹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할수록 기억이 나더군요. 내가 왜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었는지. 항상 우울하고 불안에 시달렸던 저에게 평온함을 주는 저 웃음과 말투, 그리고 인내심.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한 저에게 다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전 남편을 보며 부끄럽지만 다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아직 나한테 미련이 남아있으니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온 거겠지.
라는 생각도 있었죠. 그렇게 용기를 내어 저녁을 같이 먹자고 연락을 했는데요. 그날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XX 엄마, 사실 나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벌써 만난 지 2년이 되었고, 나 많이 힘들어서 폐인처럼 지낼 때 옆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야.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웃기긴 한데, 최근에 우리가 점심을 몇 번 먹고 애들 일 때문에 전화통화도 자주 하게 되었잖아. 당신이 오랜만에 연락 줬을 때 애들도 당신 많이 그리워했고, 당신도 최근 애들 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대답을 해줬던 거야. 물론 당신이 저녁 먹자고 한 게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이고, 나도 당신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게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걸 알게 되면 괜히 불안해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 연락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전화보다는 문자로 부탁할게, 알겠지? 갑작스러운 남편의 속사포 같은 부탁에 아,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일단 알겠어. 앞으로 문자로 보낼게.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쪽팔리지만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괜시리 남편도 원망스러웠고요. 알아요.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욕먹어야 하는 거. 그런데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아쉬웠어요. 나도 저랬어야 했는데 다른 이성과 둘이서 만나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이성이 자꾸 약속을 만들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과거의 제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 참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불안해할까봐 연락을 하지 말라니 저게 진짜 배려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성분 참 부럽네요. 쓰다 보니 이야기가 엉뚱하네요. 무튼 이게 제 2번째 이혼 이야기입니다. 쓰고 나니 후련하네요. 예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륜은 의외로 시뻘건 조명에 야한 속옷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겨울 끄트머리 살랑살랑 봄바람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 불륜이 운명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냥 서로의 본능에만 충실했던 관계였네요. 앞으로 저는 제 자신이 성숙해질 때까지 다른 남자는 안 만나려고 합니다. 이혼한 남자들 멀쩡한 인간도 거의 없고 설령 멀쩡한 사람이 나타나도 제가 멀쩡하지 않은 걸요. 남은 시간은 제 행동에 대한 속죄와 늦었지만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길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덤덤하게 자신의 잘못을 써내려갔지만 이 여성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가 이제 다가올 것이라는 걸요. 이제 서서히 혼자가 되어 고립이 되며 기댈 곳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참 한심한 인생입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